누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누구는 수많은 상처를 지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내 이름은 김지원, 50살. 한때는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입 기업의 CEO였다. 하지만 지금 마포시장 구석에서 나를 마주친다면 그냥 평범한 주부쯤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혹은 설거지 아르바이트하는 아주머니로 아무도 모른다. 한때 나는 강남의 조명 아래에서 수트 차림으로 금장펜을 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지원아,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100번 다시 태어나도 난 또 한석호랑 결혼할 거야. 우린 아이가 없었다. 물론 마음이 아프긴 했다. 하지만 남편은 내 손을 잡고 가슴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다 필요 없어. 내 심장이 뛰는 건 오직 너 때문이야. 우린 20대 후반, 빈손으로 창업을 시작했다. 신용대출로 독일산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주변 사람들은 그건 망한다 고 했다. 하지만 난 남편의 눈을 믿었다.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처음 대출 서류에 사인하던 그의 떨림까지. 3년 후 JWS 코리아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었다. 홈쇼핑을 탔고 대형마트에 입점했고 방송에도 나갔다. 우리 이름 앞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을 때 나는 잊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약속을. 지원아, 언젠가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 그래서였다. 양로원에 전기장판을 기부했고 소아암 병동에 도시락을 보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 같았겠지만 나에겐 그저 지나온 시간의 의무였다. 나는 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건 버림받은 기분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이렇게 단단해 보이던 꿈이 한마디 말로 금가기 시작할 줄은. 언니, 들었어요. 수익의 절반을 기부하신다면서요? 가족은 뒷전이고 남 챙기는 거. 참 대단하네요. 그 말은 내 올케 민서현이 처음 내게 던진 독이었다. 웃어넘겼다. 말싸움이 싫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내 마음 어딘가엔 작고 깊은 균열이 생겼다. 남이 주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 주는 상처는 마음 깊이 새겨져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올케의 이름은 민서현이다. 예쁘고 똑똑하며 명문대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이미지, 단정한 블라우스, 하이힐, 은은한 향수.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질투와 열등감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처음엔 사이가 좋았다. 내가 남편과 창업했을 때 그녀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언니 파이팅. 언니는 꼭 성공하실 거예요. 나는 그 말을 고마워하며 오래 간직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성공한 순간부터 그녀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다. 가족 연말 모임에서였던가. 서현은 남편에게 술을 따라주고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언니 대단하시네요. 남편 잘 만나 성공하고 사회적 이미지도 잘 챙기시고 저라면 이쯤 되면 방송 나가서 후원금 내역 공개했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남편이 화가 나려던 찰나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냥 내가 옳다고 믿는 걸 했을 뿐이야.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서현은 피식 웃었다. 그러게요. 언니는 항상 말이 멋지세요. 너무 멋져서 가끔은 부담스러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질투겠거니 했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서현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내가 기부 이야기를 꺼내면 요즘엔 착한 사람 코스프레가 대세인가 봐요. 남들 눈 위식하느라 가족은 뒷전이죠. 어느 날 어머님이 내게 지원아, 너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현은 김치를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부자 며느리니까 자랑스럽지. 그 순간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고 나는 그저 웃으며 물을 마셨다. 속으로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상처받을까봐.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서현이는 원래 조금 예민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당신이 평소처럼 착하게 대하면 언젠간 변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별표 가족이라서 더 아프다 별표는 말이 자꾸만 맴돌았다. 어느 날 밤 서현은 예고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녀의 손엔 무려 10장 넘는 카페 창업 기획서 가들려 있었다. 언니,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파리 감성 카페예요. 2억만 투자해 주시면 나머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가 가족을 생각해 주신다면 그 정도는 도와주시겠죠? 나는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현아,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야. 준비가 더 필요하고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어.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알겠어요. 역시 언니는 남 도와주는 건 잘하시는데 가족한텐 좀 야박하시네요. 그날 이후 서현은 더 이상 나를 언니가 아닌 경쟁자처럼 대했다. 나를 향한 말은 독이 되었고 심지어 익명으로 회사에 이상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 제품이 불법 수입이라거나 성분이 허위라거나 증거는 없지만 나는 직감했다. 그건 서현이었다. 가족 모임은 공포가 되었고 서현이 웃을 때조차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갔다. 어머님 때문이었고 남편 때문이었다. 왜 그렇게 참아? 당신은 내 남편이고 서현은 당신의 동생이니까. 나는 그게 맞다고 믿었다. 하지만 몰랐다. 물잔이 이미 가득 찼다는 걸. 그리고 단 한 방울의 말이 그걸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걸. 우리 회사 JWS 코리아는 단지 나와 남편 한석호의 자랑이 아니었다.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 모두가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었다. 연말이면 호텔에서 송년회를 열고 직원들에게는 3달치 연봉을 보너스로 줬다. 그렇게 나눌 수 있음에 우리는 늘 감사했다. 그날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원아, 우린 여기까지 왔네.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야. 더 겸손하게 살자. 우리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 대표지만 나는 직접 커피를 탔고 남편은 과장보다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녔다. 왜냐하면 우린 가난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게 무너진 시작은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 이경수 부장이었다. 그는 회사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직원이었고 나는 그를 동생처럼 아꼈다. 그의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쥐어준 적도 있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였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챙겨주셔도 되나요? 우린 같은 배에 탄 가족이잖아. 경수야. 하지만 그 가족이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낸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사건은 우리가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온 직후 시작됐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계팀 팀장이 급히 문자를 보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경수 부장이 연락이 안 되고 회사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은행 앱을 열었다. 0원. 모든 돈이 사라졌다. 3주에 걸쳐 소액식 여러 통장을 거쳐 홍콩은행으로 최종 이체된 상태였다. 남편은 믿기 힘든 얼굴로 중얼거렸다. 경수? 말도 안 돼. 걔가 왜?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증발한 듯 자취를 감췄다. 며칠 후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졌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대표, 수억 원 횡령 피해, 투자자들 집단 소송, 회사 대표 부부 위기.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며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우리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집을 팔았다. 그 외의 자산은 이미 기부로 대부분 정리된 상태였다. 회사 계좌는 압류됐고 우리는 파산을 신청했다. 모든 게 단 몇 주 만에 사라졌다. 서초동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인천의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침대도 없었다. 바닥에 요 하나,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였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손이 얼어붙었지만 나는 최대한 환하게 웃었다. 오늘 반찬은 계란 프라이야.
빨리 먹어. 식는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며 지친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지원아, 너는 여전히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워. 나는 믿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몸은 나보다 먼저 쓰러졌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5시 반에 그를 깨웠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팔을 흔들었고 그의 피부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119 신고.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다. 병원에서는 말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입니다. 이미 1시간 이상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나는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그의 반지와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가슴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석호야, 내가 널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꽃도,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이 모든 게 너무 허무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젠 끝났다고. 이보다 더 아플 순 없다고. 하지만 몰랐다. 세상은 아직도 나를 더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었음을. 나는 늘 생각했다.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그런데 아니었다. 진짜 슬픔은 그들이 떠난 뒤에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그날 남편은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2월이 어느 쓸쓸한 새벽. 나는 언제나처럼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를 깨웠다. 여보, 일어나야지. 6시까지 나간다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흔들었고 그의 몸은 차가웠다. 그날 아침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분히 말했다. 심정지가 온 지 1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중얼거렸다. 그렇죠.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장례는 작고 조용했다. 하객은 거의 없었고 가족도 친구도 멀어져 있었다. 내 손으로 영정사진을 고르고 내 손으로 흰 꽃을 꽂았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원룸. 예전엔 좁다고 느꼈던 그 방이 이젠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다. 매일 나를 반겨주던 목소리도 없고 밤마다 함께 덮던 이불도 차가웠다. 그 작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나는 매일 밤 죽음보다 깊은 고요 속에 잠들었다. 나는 다시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청소, 가사 도우미, 빨래까지 하루에 3군데를 돌기도 했다. 무슨 일이든 했다. 그래야 생각이 멈췄다. 남편을 떠올리는 순간 나는 무너졌기 때문이다. 밥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무언가를 삼켜도 맛이 없었고 눈을 감아도 쉬어지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고 그 고문을 견디는 내가 더 싫었다. 밤이 가장 무서웠다. 누워있으면 그가 돌아올 것만 같았다. 내 등을 감싸 안던 온기,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다. 어느 날 나는 마포대교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검푸른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순간 머릿속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원아, 내가 먼저 가게 되더라도 제발 사라져. 우리의 기억을 누군가는 간직해야 하잖아. 나는 철제 난간에서 손을 놓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그 후로도 나는 살아있었다. 살았다기보단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살이 빠졌고 얼굴은 초췌해졌으며 머리는 한 움큼씩 빠졌다. 배가 고파도 먹지 못했고 피곤해도 잠들지 못했다. 한 번은 청소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몸에 힘이 풀렸고 의식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가 기다리는 것도 누가 걱정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세상은 내가 슬퍼하든 말든 아무 일 없던 듯 흘러갔다. 나는 길을 걸으며 누군가의 집 불빛을 바라봤다. 그 속엔 웃음소리, 밤 냄새,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이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민서현, 남편의 여동생, 나를 누구보다 깎아내리고 장례식장에서까지 독서를 퍼부었던 그 사람. 언니 물결표 잘 지내시죠? 아직도 가사 도우미 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 저희 집에서 회사 사람들 초대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언니 음식 솜씨 좋으시잖아요?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고비는 챙겨드릴게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다. 지금 세상이 널 몰라봐도 넌 끝까지 너답게 살아. 그게 내가 사랑한 이유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내일 11시에 갈게. 나는 몰랐다. 다음 날 그 집에서 내가 이모라 불리며 사람들 앞에 조롱당할 줄은. 민서현의 신혼집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없이는 작동되지 않았다. 나는 손에 장바구니 하나 들고 목까지 채운 외투 안에 조리독구를 꼭 껴안고 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런 집의 주인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서현은 여전히 여유롭고 예뻤다. 하늘하늘한 실크 잠옷, 립스틱은 완벽히 채워져 있었고 머리엔 여전히 헤어롤이 말려 있었다. 언니 물결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일 회사에 중요한 발표 있어서 오늘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은 언니가 다 맡아주세요. 물결표 재료는 배달 와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에 혼자 서서 나는 묵묵히 칼질을 시작했다. 냄비엔 육수를 우려내고 당근은 규칙적으로 썰려 나갔다. 마늘, 고기, 채소, 내 손에서 다시 살아나는 냄새들. 손님이 먹기 전까진 이 음식이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저 맛있으면 그만이다. 2시간 가까이 지나 모든 요리를 완성했다. 나는 손을 털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말했다. 서현아, 음식 다 했어. 그럼 나는 가볼게. 서현은 노트북을 내려다보다가 거울로 나를 흘깃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물결표 언니 같이 좀 계세요.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손님들이랑 인사도 하고 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 그냥 한 끼 식사라고 생각하자며 자리에 앉았다. 1시 30분. 손님들이 도착했다. 서현의 회사 사람들이었다. 다들 젊고 세련됐고 말투는 매끄럽고 밝았다. 나는 조용히 주방 쪽에 앉아 있었고 손님들은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감탄을 터뜨렸다. 와, 물결표 이거 진짜 셰프가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정갈하고 예쁘다. 바로 그때 서현이 웃으며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 물결표 저희 집 이모님이 다 하셨어요. 진짜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시죠? 이모님, 2글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그녀의 친언니였다. 그녀의 남편은 내 시동생이었고 이 집의 계약서에는 한때 내 이름이 보증인으로 올라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이모님이었고 누구도 단 한 명도 내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모님 물결표 국이 식은 것 같아요. 다시 데워주세요. 누군가 나를 불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가슴 속에서는 불이 타올랐지만 손은 조용히 움직였다. 국을 다시 데우고 나온 나는 조용히 서현에게 다가가 말했다. 서현아, 나 이제 가볼게. 그녀는 크게 웃으며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 말했다. 언니 물결표 아직 음식 더 남았잖아요. 디저트도 나가야 하고 뒷정리도 도와주셔야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순간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졌다. 누구도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모욕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서현을 바라봤다. 오늘 언니가 온 이유는 단지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 언니는 네가 진심으로 바뀌었다고 믿고 싶었거든. 서현은 피식 웃었다. 언니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다들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니까. 그때였다. 현관벨이 울렸다. 서현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우리 사장님 오셨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잘 다려진 정장, 말끔한 구두, 묵직한 존재감, 모두가 인사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나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고 한 발 다가오며 말했다. 혹시 김지원 대표님 아니신가요?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오랜만이네요. 박 사장님. 순간 서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입을 벌리지도 못했고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날 나는 다시 말없이 서현을 지나쳐 주방으로 들어갔다. 앞치마를 벗고 천천히 돌돌 말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나왔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당당히 걸어 나왔다. 모욕당한 채로 온 나는 존엄을 되찾는 채로 떠났다. 그날 집들이 자리에서 모든 시선은 나를 향해 쏠려 있었다. 서현의 회사 대표 박승진 사장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를 보고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가 떨렸다. 혹시 김지원 대표님 아니십니까? JWS 코리아 맞으시죠? 순간 거실 전체가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웃음소리, 대화, 그 어떤 소음도 사라졌고 서현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이네요. 박 사장님. 서현은 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꼬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고 손에 쥔 와인잔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 사장은 주변을 둘러본 뒤 모두에게 말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원 대표님은 제게 사업가로서의 두 번째 삶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는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다. JWS 코리아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회사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김 대표님은 저를 믿고 투자해 주셨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 있던 서현의 동료들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나를 이모라 불렀던 사람들의 표정은 이제 존경이라는 감정이 섞인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는 내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스스로 하는구나. 그날 저녁 박 사장님이 조용히 나를 따로 불렀다.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대표님, 신뢰를 무릅쓰고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고문 자문으로 함께 해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놀라 눈을 떴다. 고문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능력이 끝까지 견뎌낸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대표님은 그 자체로 저희 회사에 가장 필요한 조언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얼어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숨이 조금 가빠졌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벽을 눈물로 맞았던가. 얼마나 많은 모욕을 삼켰던가. 그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공식 계약서가 도착했다. 직함, 전략 인사 고문, 연봉, 기존 임원 상위 5%, 제공, 차량, 기사, 비서, 법인카드, 전용 사무실. 나는 마침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CEO로가 아닌 더 단단하고 더 조용히 빛나는 모습으로 서현은 그날 이후 나를 다시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는 내 이름이 담긴 인트라넷 메일을 매일 보고 있을 것이다. 고문 김지원. 내 존재는 그녀가 저지른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조용한 응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인생은 진심을 기억한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돌려준다. 내가 고문으로 임명된 후 회사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내 이름은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에 등장하게 되었다.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직원들은 내게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 눈빛을 가장 견디지 못한 사람은 서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교묘하게 움직였다.
직장 동료들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카페테리아에서는 일부러 내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언급했다. 아시죠? 김고무님, 원래 가사 도우미였어요. 그걸 사장님이 뭔가 보고 데려온 거예요. 그 나이에 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결국 몸으로 밀어붙였단 얘기잖아요. 그저 루머였다면 웃어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걸 외부 커뮤니티에까지 흘렸다. 익명의 블로그, 커뮤니티 글, 댓글 속에서 나는 잠자리 고문, 내연녀 승진 케이스로 불리고 있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동안 나는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며칠 뒤 내 비서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다. 서현이 전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장면. 그것도 사무실 안, 근무 중, 업무를 대가로. 영상 속 서현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이번엔 진짜로 팀장 자리 주세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걱정 마. 다음 승진 발표 때는 내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갈 거야. 나는 그 영상이 너무 슬펐다.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망가뜨렸을까? 나는 대표님에게 조용히 영상과 함께 말문을 열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직원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직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서현은 영상이 끝날 즈음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이게 누가 함부로? 나는 조용히 말했다. 더는 거짓을 넘길 수 없었어. 그날 그녀는 즉시 면직 처리되었다. 회사는 사규 위반 및 평판 손상을 이유로 고소 절차까지 진행했다. 그 후 모든 게 무너졌다. 이혼 통보. 남편은 말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녀가 퍼뜨린 거짓말도 외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단절. 시어머니는 나에게 사과의 전화를 걸어왔고 이후 서현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취업 불가. 그 영상은 업계 내에 순식간에 퍼졌고 어디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몇 달 후 나는 우연히 그녀가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장도, 가정도, 친구도 잃은 그녀는 혼자 조용히 사라진 이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 내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열어보니 비에 젖은 서현이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맨발에 가까운 슬리퍼. 언니, 제발 도와줘요.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를 증오하지 않아. 하지만 더는 내 마음에서 너를 받아줄 공간도 없어. 그녀는 울며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그녀가 떠나도록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그리고 세상은 스스로 정의를 세웠다. 서현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후 나는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는 느낌을 받았다. 그 어떤 억울함도 분노도 남지 않았다. 내가 얻은 건 오롯이 존엄과 평온함이었다. 회사에서는 조용히 내 자리를 지켰고 사람들은 나를 단순히 고문님이 아닌 존경받을 인생 선배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여성 커뮤니티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강연해 주실 수 있냐? 는 요청이었다. 처음엔 거절할 생각이었다. 나는 화려한 무대도 조명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올랐다. 예전 식당에서 일할 때 설거지를 하던 나를 보며 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모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저도 언젠가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희망도 슬픔도 삶의 질문도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강연에 나섰다. 조명이 켜지고 무대 위에 올랐을 때 내 앞에는 300명 이상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혼녀, 경력 단절 여성, 미혼모, 폐업 후 좌절한 자영업자. 모두의 눈에는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내가 함께 있었다. 나는 원고도 없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한때 CEO였고 그 다음은 가사도우미였으며 또 한때는 잠자리 고문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강연장이 고요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수많은 연락이 쏟아졌다. 고민을 털어놓는 여성들, 조언을 구하는 엄마들, 그리고 단 한 줄을 보내온 사람도 있었다. 선생님,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 하늘을 보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회에서 밀려났다고 느끼는 여성들을 위해 진짜 도움이 되는 멘토링, 직업 교육,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였다. 자금이 많진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강연 내내 아무 말 없던 그녀는 끝나고 나서 조용히 내게 말했다. 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그냥 한 번만 더 살아보기로 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낸 거예요. 이제 나는 혼자 살고 있다. 남편도 자녀도 없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수많은 여성이 내게 언니, 선생님, 고모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나는 매일 그들의 상처 위에 작은 희망을 덧바르고 있다. 내가 무너졌던 과거는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 주었고 내가 울던 밤들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김 대표도 가사도우미도 아니다. 나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다시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름은 김지원. 실패했고 버려졌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는 증명합니다. 여성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몇 번이고. 봄비가 그치고 매화 꽃잎이 흩날리던 어느 날 나는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소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 없이 단 한 줄 고운 손글씨만 적혀 있었다. 내 아내 김지원에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손이 떨렸다. 천천히 개봉하니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장과 내가 한때 잃어버렸던 은반지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지원아,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아마 너는 나 없이 아주 긴 시간을 살아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미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다. 나는 어느 날 밤 네가 잠든 사이 이 편지를 썼어. 네가 꿈속에서 그러더라. 오빠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반대였어. 먼저 남겨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너였어. 왜냐면 너는 강하니까. 그리고 너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편지를 쥐고 있는 내 손이 떨렸고 눈앞에는 여전히 선명한 그의 미소와 목소리가 떠올랐다. 지원아, 미래가 어떤지 나는 몰라. 하지만 네가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오해받을 때가 있다면 제발 무너지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어. 내 머리카락 사이, 내 아픈 손끝, 내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 나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편지에 눈물이 뚝 떨어졌다. 잉크가 번져도 그의 진심은 더 또렷해졌다. 만약 누군가 내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그때 네가 손을 내밀어주면 좋겠어. 넌 단순히 내 아내가 아니야. 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따뜻한 불빛이자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야. 추신. 아무도 내 가치를 의심하게 두지 마. 화장하지 않은 얼굴, 그릇을 닦는 손, 다 너 그대로 아름다우니까. 내 눈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였어. 너의 바보 같은 남편, 현우가 이제 다시는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기다릴게. 나는 편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번엔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지켜지는 사랑에 대한 감사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다. 더는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세상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